네, 안녕하세요. 폭락에서 하경진 역을 맡은 차정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와주셔서 깜짝 놀랐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폭락에서 강지우 역할을 맡은 안혜연이라고 합니다. 살 워낙 찌게 찍어서 알아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강지우 역할 저 맞고요.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행사 진행 순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9시 한 25분 정도 되는데요. 쇼를 1시간 정도 할 수 있거든요. 10시 25분에 끝내는 걸로 하고요. 제가 강동민과 배우님들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2020년도 문화포인 풍문화 사태에서 모티브를 받은 영화거든요. 실제로 감독님 피해자십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얼마를 피해 보셨는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영화를 만들다 보면 문화포인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좀 많이 하셨을 텐데 그중에서 어떤 부분에 중요한 점을 두셔서 시나리오를 끌고 나가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케빈 역할을 맡은 민성국 배우가 오늘 그 대학로에서 톡톡이라는 연극이 있어가지고 오늘 참여를 못하겠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설명드리고요. 일단 저는 그 누나로 가장 큰 피해를 만들었고 이전에도 많은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도 있었고요. 뭐 흔히 말하는 듣보잡 코인 같은 것들도 해서 일으키기도 하고 또 솔직히 말하면 벌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89년생인데요. 그러니까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 혼자 안 하는 좀 바보 취급을 받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군가는 계속 실제로 돈을 벌고 있었고 누군가의 친구 이만큼 벌었고 또 제 주변 친구들도 수입을 넣고 10배에서 20배까지 수익실현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저도 당시에 이거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사야 된다는 그 조바심이 났었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 제가 그 어떤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플랫폼 같은 거를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쓰려면은 농협은행의 계좌가 필요하다고 해서 회사를 제가 다니게 했는데 급하게 농협 계좌를 틀어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빨리 사야 되니까. 그만큼 좀 광풍이었던 시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영화는 코인에 대해 뭐 직접적으로 다룬다기보다 그 중심에 30대 초반의 개발자 대표님 모티브가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50조라는 가상화폐를 만들고 이것을 폭락시켰는가에 대한 질문이 조금 더 저한테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가상금융이라든가 가상화폐에 대한 모티브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을 하는 사람, 만든 사람, 그리고 폭락한 이후에 내가 이게 사기인지 사업인지 사기 분별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주입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을 주안에 둬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주인공은 배고파서 사기치는 건 아니잖아요. 사기꾼인지 자기가 또 사업가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하는 이런 영화가 좀 짜여져 있긴 하고요. 종이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서 누가 더 많이 번다고 절대 코인에 끼어드시거나 그러지 않기를 강조를 드리면서 그 소희정 배우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자 캐릭터 같은 경우 그 영화에서 최근에 이제 살아있다는 영화도 있고 스물도 그렇고 생일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있고 엄마들 다양한 엄마들 맡으셨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좀 엄마들 어떻게 좀 다가오셨는지 여쭤볼게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자식할 때 부정당하는 엄마는 어떤 마음일까? 여기에 가장 큰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을까에 초점을 가장 맞췄던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워낙 여기 출연하신 배우들 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래도 좀 관객 입장에서 몰입을 더 잘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최상호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이름이 경진이시죠? 네, 창업경진대회 그 경진입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제 첫 등장 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후배 새내기를 딱 이쪽 세계에 끌어들여야 되는 역할이니까 첫 등장 씬에 나오는 것부터 많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셨겠어. 어떻게 이 표정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부터. 그냥 이제 극중 양도현이 비배 면접을 보러 오잖아요. 딱 들어왔을 때 뭔가 이미 나 빼고 모든 이 학교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듯한 나 혼자 끼지 못하는 느낌. 그래서 이 공기 안에서 아 내가 과연 이 속에 포함될 수 있을까, 속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 장소가 너무 친숙하고 이렇게 면접을 보는 것 또한 단연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도연이가 그런 무게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첫 장면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였고요. 감독님께 여쭤보니까 또 그 역할에 그 경진 역할에 차정원 씨를 캐스팅한 이유가 좀 예전 드라마 작품 보면서 있으셨다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차정원 배우가 보기에는 굉장히 단아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면접 볼 때 살벌하죠 눈빛이. 뭔가 기선제압을 하는 그런 눈빛을 느꼈었고 대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배포를 가진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 고민하다가 차정 배우가 생각이 나가지고 네 유명하게 3천만 원을 쓸 수 있는 캐릭터를 필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독님께서는 이제 코인으로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배우님께서는 주식으로 많이 힘든 과정을 겪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다 아픔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요즘 뭐 주식장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워낙 안 좋아서 지금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도 아닌 느낌으로. 네. 네, 제가 여기서 어느 종목 들어갔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화나실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제가 질문을 큰 논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저 영화 보시고 실제로 지금 보시다가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못 알아볼 정도로 좀 캐릭터에 너무 몰입을 하셔서 기로는 3주 동안 15kg을 찍으셨대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15kg 찍는 게.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보시고 이게 이 캐릭터는 좀 내 몸에 지금보다 좀 중요하게 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때 좀 신경은 어떠셨는지 여쭤볼게요. 그때 그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이건 무조건 살을 찌워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원래는 좀 이렇게 살이 찐 상태로 활동을 하는 배우가 아니었는데 이 시나리오의 강지우 역할은 무조건 10kg 이상은 내가 찌워야 된다. 근데 왜 3주였냐면 이제 늦게 캐스팅된 것도 있고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던 연극도 있어서 좀 관리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딱 3주 동안 찌우고 강지우 역할 딱 끝내고 다시 빼자. 그래서 3주 동안 15kg를 찌워서 지우를 연기했고 이제 연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10kg 정도 뺀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만에.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안 쪄도 된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실제 배우님 감독님. 네. 저희 작품 다음에 연극이 있었는데 그 연극이 정말 멋있는 약간 첫사랑의 상대는 멋있는 역할로 이제 캐스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살은 안 찌워도 되는데 5kg로 협의를 볼까요? 이랬는데 본인이 타협을 하지 않고 이건 무조건입니다 이러면서 저 현장에서 맨날 간식, 콜라 이러면서 이렇게 내놓고 다니는 거야. 배우들 나중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를 편집하면서 계속 보니까
이제 그 강집 역할에 너무 익숙해졌는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신림에서 나타나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준용 양교 캐릭터가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인데 근데 이제 대치동 완전 대치동 출신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순수 국내파고 뭐 이런 식의 서사를 만드셨잖아요. 보통 이제 코리아하고 우리 같은 선입견은 뭐 진짜 저쪽 외국 뭐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와가지고 뭐 설계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국내 토종 국내파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야기를 좀 힘든 또 그래서 또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떠나게 되고 이런 서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 캐릭터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이제 사실 그 원아테라 폭력 사태의 모티브가 된 이제 신화 주인공은 실제로 대치동 출신입니다. 실제 대치동 출신이고 그리고 외고를 나왔고요. 그리고 스탠퍼드까지 나온 굉장한 수재라고 불리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그것을 차용하면은 너무나 좀 전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우리 주변에 누구나 있을 법한 캐릭터인데 위장전입이라는 좀 잘못된 방식을 통해서 위법을 배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수라는 친구를 또 모티브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편법이 당연하게 내 이득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씩 계기로 삼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대학에서 이제 그런 정부에서 주최하는 거를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학창 시절이나 그럴 때 많이 좀 간접적으로 알게 되시는 건가요? 그건 좀 어떠신가요? 창업경진대회에서 이런 실력을 쌓아나가는 과정. 실제로 이런 그 창업지원금이나 정부지원금의 유용, 부정 수급 같은 문제들이 실제로 요즘 굉장히 많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식회계 장면에서도 나왔지만은 여행을 갔는데 거기 있는 세미나에 뭐 배지를 구매를 해서 연수를 갔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 같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편성하든가 이런 것들이 이질적이거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인용하는 분위기라고 제가 전에 들었고 실제로 그런 사례를 본 것도 있고요. 이제 유튜브에 저 영화 리뷰를 해주신 것들 중에서 댓글에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자기가 아는 스타트업 대표는 사무실이라고 임차료를 편성해놓고 거기서 에어비앤비를 돌리고 있다. 네, 이런 사례도 그렇게 독특한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나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있을 법한 사례가 된 것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실제로 부정수급을 잡아내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청년 사업가들한테 사실 정부 지원금이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고 듣고 그리고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사례들을 좀 부정회계하는 장면으로 좀 재밌게 녹여보려고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소유정 분께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영화 촬영하시면서 간호조무사 역할하고 또 아들과였던 같은 관계랄까 연기하시면서 좀 힘든 점은 좀 있으셨는지 저는 좀 특히나 더 주신 점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제일 초점을 맞춘 건 이제 삶에 찌들어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조무사 일이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이게 몸으로 하는 것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 거고 거기 이제 아빠는 거기서 이제 사업을 망함으로써 어떤 사기꾼을 함으로써 빚만 남겨두고 아들 하나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이 아들을 너무 잘 키우고 싶고 그러면 배치면을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 굉장히 삶에 찌들어 있는 그런 엄마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힘들
조사님 일하시는 것도 가끔 보고 이렇게는 했었는데 잘 표현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엄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본 읽기 전에 아들 사진을 계속 봐요. 정을 붙이려고 계속 보죠. 많이 그러시구나. 엄마 캐릭터 맡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실제 그 배우의 사진을 보면서 야 아들이라고 계속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특히 만약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을 때는 맨날 끼고 있죠. 그 친구 어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연히가 내 아들 역할을 맡았다 보면 안우영 배우 이제 보면은 어렸을 때 사진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걸 집에다 이렇게 딱 붙여놔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이랬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엄마 역할을 하나씩 입히죠. 한 달 정도 이렇게 3달 준비하면 3달 동안 입히고 그러면서 그 친구와의 정, 애정 이런 거. 엄마들이 이제 기저귀 하고 뭐 이런 것부터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업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기억해내고 생각하고 이렇게 조금씩 쌓아줍니다. 좋은 연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제 좀 분식회계 세계를 이제 주인공을 끌어들인 이후에 일찍 중에서는 좀 퇴장을 하시게 되는데 혹시나 두 배우 중 한 명과 로맨스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개인적으로 좀 하지 않으셨나. 왜냐면 여러분들 이런 영화 장면물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끌어들인 여자 성과와 같이 뭐 서로 속고 속이면서 누가 더 사기 시나리오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원래 그런 식으로 감독님께서 쓰진 않았지만 혹시나 그런 상상 뭐 촬영장에서도 배우들끼리 우리끼리 사귀는 뭐 설정이 나오면 어떨까 이런 것들 좀 있으셨는지 그들을 하나 여쭤볼게요. 그냥 생각해본 건데요. 도현이는 자기 꿈이 야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우는 그걸 따라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우가 제 남자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매일 맛있는 거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하면서 제 일을 돕게 도와달라고 하고. 근데 사실 현장에서 지우는 우연이가 되게 살을 많이 뺐지만 처음 만났을 때 화면보다 더 컸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현장에서 빨리 친해졌어요. 말도 많이 걸게 되고 너무 귀엽고. 근데 딱 거의 1년 가까이 지나서 만났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처음에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다가가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상상해봤을 때 아마 제가 그때 이제 지우 역할을 맡았던 우연히 모습은 너무 귀여우니까 그냥 맛있는 거 사시면서 연애를 했어도 재밌었겠다. 뭔가 돈 많은 선배가 멋있는 선배가 이끌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순수한 친구를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 물어볼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물어보기 잘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우영 배우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둘이 이제 절친으로 계속 사업을 계속 하게 되는데 주인공 내가 혹시 만약에 양도영 캐릭터를 연기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제 나이 때 양도현이 제 나이대가 연기할 수 있는 역할이고 하니까 시나리오 봤을 때 강지우 역할도 보고 양도현도 집에서 문득 한 번쯤은 상상은 해봤어요. 근데 제가 과연 이 송재림 역의 한 학생 때부터 20살, 25, 30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변화하는 이 과정을 제가 연기할 수 있을까라는 벽에 좀 부딪혔던 것 같아요. 혼자 상상해 봤을 때.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양도현 역할을 캐스팅이 돼서 맡았다면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선배님 이제 뭐 엄마 역할로서 재림이 형 사진에 붙여놨듯이 무슨 일이 있어도 소화해내려고 했을 텐데
강주희 역할을 맡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느낌에서 너무 어려워 보였는지 조금 상상하다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보시면 이제 부르신 거면서 부르시 회개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전반적으로 약간 어둡고 좀 무겁고 한데 이런 식으로 약간 웃음의 포인트들을 좀 넣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이렇게 만드실 때 영화 틀린 매너를 어떻게 가져가야겠다고 좀 생각하셨는지 여쭤보도록 네, 원래 폭락 이전에 첫 제목은 사업만 6번 망한 남자였습니다. 원래 애초에 기획을 스타트업을 6번 정도 망하고 5번 정도 망하고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사업에 손대는 구성으로 이제 짜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보다는 블랙 코미디적 요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비트코인 사는 이제 장면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빅 동아리 후배들이 뭐 마지막에 갓도연 참여하던 그 후배가 뭐 청부살인하는 장면도 있었고 좀 그런 요소들이 많았는데 장편 영화로 좀 결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걷어내졌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많이 어둡고 무거워지고, 그리고 송재림 배우가 그 표현하는 그런 고민 같은 것들이 대사나 상황으로 나오지 않아도 표현을 얼굴로 표정 하나로 보여주기 위해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걷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는 꼭 필요한 장면이라고 초반에 생각이 돼가지고 넣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소희정 배우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영화 좀 다 보시고 나서 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랄까? 좀 인상적인 포인트나 이런 것도 있으시면 본인 연기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게 있을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만든 입장이니까 애정을 가지고 만든 입장이니까 장면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거 만들었을 때 기억이 막 나고. 이거는 그 VIP 시사회 때 언론 기자분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제리 배우가 이제 처음으로 교복 입고 나왔을 때요, 반팔이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팔뚝이 너무 근육이 막 어마어마해갖고 어떡하냐고, 저 고등학생이 팔뚝이 저런 팔뚝이 어디냐고, 저 리얼리티 너무 떨어진다고 막 이러면서 걱정했던 장면들 뭐 이런 거 많이 생각나고, 현장 분위기가 워낙 재밌었거든요. 먹을 게 막 너무 터져나가고 맨날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즐거웠던 기억밖에 저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정원 배우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두 분의 필모그래피를 보니까 영화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셨더라고요. 2012년도에 무서운 이야기라는 영화 출연하시고 이게 그 필모그래피 상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많이 하시고 굉장히 많은 팬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영화를 하게 됐는지 여쭤볼게요. 제가 2012년도 무서운 이야기로 데뷔를 했고요. 지금 13년이 흘렀고요. 근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드라마를 더 많이 하게 된 상황이어가지고 드라마를 더 많이 했고, 근데 또 이렇게 꿈나이라는 영화를 2025년도에 첫 시작을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영화 쪽에 더 기회가 오면 더 적극적으로. 저는 사실 영화나 드라마나 가리지 않아요. 들어오고 저에게 정말 맞는 역할이면 저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가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관계자분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요. 안현 배우께 마지막 질문하고 여러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됐잖아요. 너무 지쳤다 알게 되고 내가 가짜 대치동 그런 신분으로 자기도 속였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제 헤어지는데 그때 헤어질 때의 심경이 좀 어떠셨는지 그 캐릭터 입장에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지우는 도현이를 정말 좋아했던 친구였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우의 중고등학교 전사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볼 때마다 친구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존경하지만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고 그 친구가 나를 챙겨주면서 같이 무언가를 하나하나 해내는 게 지우한테는 되게 뜻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양도현이가 엄마의 직업을 속이고 어머니에 대한 거를 좀 부정하면서 피하는 모습은 강지우의 역사에선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우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착하고 가족을 사랑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양도현이 엄마한테 하는 행동은 도현이가 좋지만 이거는 내가 친구를 할 수 없다. 이건 끊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때 연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머리론 그런데 양도현과의 추억 때문인지 그때 좀 슬펐어요. 찍었을 때 형도 저도 서로 슛 들어갈 때 그렇게 서로 노려보고 이렇게 지나갔지만 그 슛이 끝나고 좀 슬프더라고요. 눈물도 좀 약간 서로 맺혔던 것 같아요. 그때. 감독께서는 어떠셨어요? 두 친구가 그런 이유로 이제 헤어질 이걸 시나리오를 쓰실 때 감독님께서 아이 둘은 어떤 감정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지우는 슬프겠지만 도현이는 대신 미안하면서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하지만 그 장면을 찍을 때 한 4번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그 안호영 배우가 기억하는 게 맞아요. 송재민 배우 누군가에 계속 촉촉하게 맺혀 있더라고요. 가슴 아프다고. 그래서 실제로 얼굴 좀 붉어지고 그래가지고 좀 슬프게 나온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이 많이 툭툭 묻어났던 장면이었고 근데 그렇게 지금 이 기억하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그 장면을 쓰는 것이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감독님이나 그 배우분들께 근데 저쪽에 왼손 들어주신 분 약간 검색 못하시는 왼손 들어주신 분 제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본 적이 없어서 제가 혹시 질문을 좀 길게 해도 되는지. 그 다른 분들이 질문하실 기회도 좀 있어요. 네. 짧게 좀. 제일 궁금한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께 영화가 메시지가 저는 다양하게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 청년 대회 창업 대회 관련해서 부정부패 국회의원의 어떤 보여주기식 모습 다양하게 있었다고 생각했고 저는 폭락이라는 영화 주제에 있어서는 사실 코인 사태 하나만 보고 온 관객에게 러닝타임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가 저한테 다가왔는데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가장 큰 메시지가 뭐였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메시지가 오히려 많아가지고 관객 여러분 혼란을 드렸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보시고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영화가 시작이 제가 사기꾼 같아요로 시작을 하고 끝이 저 사업가예요 라고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제 사건이 모티브가 된 주인공이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50조라는 거대 폭락 사태를 만든 것은 혼자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띄워준 언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정수급이나 이런 거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무분별한 지원금을 준 또 일부 정부기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청년 사업가와 사진을 찍겠다고 또 이용하는 또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한 스푼 한 스푼 곁들여지면서 이 사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산점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뭐, 네, 좀 왼손 드신 분, 네.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홍재림 배우는 어떤 분이었으며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저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배우님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손예린 배우에 대한 추억이랄까 에피소드랄까 같이 영화 찍으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아무래도 이제 다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 분들에게. 그죠?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부터 먼저 하실래요? 손예린 배우와의 추억이랄까 좀 어떤 배우셨는지. 네.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죠. 보고 싶고 그리고 사실 저도 영화를 만들고 부족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첫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영화가 독립 영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가고 싶은 배우였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사실 정말 같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현장이 그냥 감독과 배우의 관계가 아니라 스태프들이 저희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젊은 스태프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제리 배우, 선배님 하면서 같이 그걸 만들어 나갔었고 이 영화를 보면은 이거 아쉽다 저랬다 다음에 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서 같이 성장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고요. 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되게 길게 얘기하고 싶어요. 길게 얘기하면 울 것 같고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작품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좋은 배우였구나. 평가절하된 배우가 아니었나? 왜 그런 생각 기대를 많이 했고요. 끝나고 나서 기대를 많이 만났어요. 바로 우연 배우님 공연하고 제림 배우님 공연하고 이 배우님 공연하고 그래서 저희 공연 때마다 만나고 맨날 같이 앉아서 수다 떨느라고 엄청 많이 만났는데 만나면서 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나. 연기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연기 얘기를 그렇게 깊이 나눈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대학로에서는 술만 마시면 막 연기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그렇게 연기 깊이 하면 약간 촌스러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막 하나부터 열까지 연기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이 사람 연기 그 작품에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막 그 영화 봤어.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거를 되게 열정적으로 토론했던 오랜만에 만난 아주 내 동료 같은 아주 구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친구예요. 많이 기억했어요. 일단 저도 되게 차가워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리 오빠도 마찬가지로 얼굴만 겉모습만 봤을 때는 되게 시크할 것 같고 차가울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림이 형은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하고 맑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난기 많고 저랑 행보도 비슷하더라고요. 저희가 4년 전인가 5년 전에 라디오스타에서 만났었는데 그때 별로 얘기를 못 나눴었거든요. 그 다음에 만난 게 이번 영화였고 친구 역할이어서 그런지 그리고 둘 다 장난기도 많아서 진짜 엄청 친하고 촬영도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마무리한 다음에 저도 제 인생 첫 연극을 올리고 형도 인생의 첫 연극을 올리고 형이랑 또 얘기한 게 서로 대본 바꿔서 연극 대본 바꿔서 또 연기도 해보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저희가 또 술을 좋아해서 비공개 인스타도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먹을 거랑 술 얘기를 엄청 하고 제 형이 또 어떤 뭐 사업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도 저한테 같이 하자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쑥스러워서 말 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제 느낌에는. 그러고 그런 말 없이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 만났는데 뭘 먹으러 가재요. 그걸 먹이고 나서 형이 사실 이쪽 사업할 건데 같이 할래? 좀 민망하게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했는데 정말 아쉽고 저도 형의 연기가 너무 좋은데 이거 이후로 재평가받고 더 많은 작품을 할 기회가 생길 것만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그래도 저는 통해서 형 옷 한 벌은 집에 놔뒀어요. 받아가지고 그냥 뭐 이상한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좋으니까 이렇게라도 그래도 형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네, 그래서 그냥 아쉬우면서 한편으로는 좀 나쁘기도 하고요. 근데 보고 싶은 형인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두 분이 사업을 하셨으면 굉장히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잘 돼야 네, 혹시 또 다른 무대 여기 앞에서 하나 주세요. 왜 오늘 하고 왼손만 드시고 제가 아까 처음부터 왼손 얘기하셔서 안녕하세요. 감독님께 여쭤보는데요. 영화가 가상화폐 대폭락 사태를 배경하고 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기꾼 같아요라고 영화가 시작하고 저 사업가요라고 영화를 끝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 50조 가상화폐 대폭락 사태의 책임이 지금 미국으로 송환돼서 곧 재판을 받을 예정인 그분한테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만 혼자서 이것을 만들었을까는 저는 의문입니다. 30대의 청년이 이것을 혼자서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인한 언론, 천재라고 칭송한 그리고 미디어 매체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가짜 창업 행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다양하게 했다고 가산점을 전 각종 기관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거대한 함의를 결국 누군가는 쥐어줬을 것이고 그것을 혼자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시작이 제가 사기꾼 같아요라고 시작을 하고 저 사업가라고 하는 투를 만들었는데 누군가는 이거를 좀 쉴드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쉴드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런 돈을 생각하면은 짜증나고 여기에 영화에 더 쓸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쉴드는 절대 아닙니다만 그 의문은 있습니다. 30대 초반 청년이 정말 이 50조 폭락 사태를 만든 단독 무대의 주인공인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방금 전에 선생님 손 주신 거죠? 네, 우리 제가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감독님도 그렇고 이제 그 질문하시는 분들도 다들 그 문화태락 공작 사태를 모티브로 하실 거 하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만들어 놓고 세상에 내놓으면 결국 그 읽는 사람의 곡법에 따라서 또 달리 보이게 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독님이 사실은 그걸 모티브로 하셨지만 대한민국 사회 현재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는 대사가 기대에 부응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시인데 특히나 이제 정예리 배우가 넌 무시하지 않는 게라고 우리 윤배우님께 이야기를 하는 그 대사가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게 아마 우리 사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생각. 대처는 아직 대처도 상생하는 곳이 있지만 우리 아마 감독님이나 배우님도 그러실 수 있고 또 무시 안 당하려고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을 마치 공작에 빛을 펼치듯이 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 영화가 이제 영화 이후에 우리 감독님이나 또는 이제 우리 배우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응해야 되는 기대 또는 내지는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들려주실 수 있으면 오늘 보는 영화가 더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일단 저는 세상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말 중에 하나가 기대할 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대라는 말이 남이 나한테 어느 정도를 맞춰놓고 거기까지 해라라는 말입니다. 사실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대하게 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 기대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대인가요? 그 사람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기대할게라는 말에 스트레스가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뭐 기대할게 기대지 마 제발 항상 이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대라는 말이 굉장히 저에게 좀 거슬리는 포인트였었고 언제나 기대는 자기가 아니라 남의 맞춤 추정치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기 때문에 그 대사가 좀 극중 주인공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사회가 사실 이제 무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굉장히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대치동만 봐도 고등학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데 경쟁률이 7.5대 1이고 또 유치원 애들한테 시험을 보고 집에서 평생 토종 한국인인데 집에서 엄마가 서툰 영어로 어린아이와 영어로 대화를 하고 그래야 영어 유치원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있는 한국 사회가 좀 슬프기도 합니다. 근데 슬프기도 하지만 또 그런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고속 성장을 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은 있긴 있지만은 아무튼 기대라는 측면은 저에게 그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단어였고요. 그리고 좀 이제 제 스스로 한다는 기대, 남이 하는 기대 말고는 이 영화가 사실 좀 상업 영화 같은 느낌을 주긴 하지만은 굉장히 적은 예산에 맞서 만들어진 독립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관객들에게 이 영화가 많이 오랫동안 보여지기를 바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제 바람의 기대이고요. 그리고 이 다음은 선배님 말씀해 주시면.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너무 욕심을 가졌나? 이런 생각을 할 때와 내가 열심히 안 했나? 이 상태의 가운데를 걷는 것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욕심을 부려도 나한테 불만족스럽고 아니면 좀 노력을 안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해서 좀 마음을 편하게 가져도 나한테 좀 이게 이제 구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자꾸 프레스 같아요. 저한테 만들어 놓은. 근데 요새 계속 공부 중이죠. 찾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남의 눈치 안 보고 내 스스로
열심히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요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기대라는 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대와 남이 타의적으로 기대를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숫자로 표현한다면 10까지 내가 도달했을 때 이거에 대한 기대를 난 10으로 정했어. 넌 10을 하면 돼.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10까지 가면 되는데 사실 기대라는 단어를 어디든지 갖다 붙이는 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기대를 내가 나에게 원하는 기대를 할 것인가, 내가 남이 나에게 원하는 기대를 맞춰줄 것인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 제 기준을 맞추기도 힘들고 남을 위해서 만드는 기대도 힘들고 그래서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한 결과 저는 어느 정도 남 타인이 원하는 기대를 맞춰줄 때 제가 행복하고 제가 만족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의 기대를 위해서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기대할게, 여기 어떻게 될지 잘 볼게 하는데 그런 거를 한기로 흘리면서 그냥 제 욕심대로 산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나 이번에 이 역할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해야 이 역할 제대로 소화하지? 이 생각밖에 안 해본 것 같긴 한데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들 듣다 보니까 제가 드라마를 많이 했는데 한번 욕먹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떤 시간적 여유나 여러 가지 여유가 없어서 밤을 새서라도 했어야 됐는데 그 분량이 제가 소화할 분량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연기가 나갔고 그때 좀 욕을 먹으면서 되게 정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힘든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괜히 더 인정받으려고 더 열심히 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은 즉슨 저조차도 저를 보는 시청자들이나 관객을 위해서 그들의 기대를 위해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요. 근데 문득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순수하게 접근하는 사람으로 되고 싶은 건지 그런 사람인 건지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이번 영화도 저는 그냥 강지우 역할만 생각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저도 이 실제 사건 인터넷 기사 엄청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렇지만 제가 맡은 건 강지우니까 강지우가 어떻게 보이는지 제 맡은 역할을 충실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계속 해왔고 지금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도 저는 계속 제 생각을 밀고 나갈 것 같아요. 네, 기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신데 확실한 거는 이 영화 흥행에 대한 기대는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오른손 이번에 오른손 들어주신 가운데 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무거운 주제지만 딱딱하지는 않게 재밌게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감독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루나 사태를 좀 겪었다고 하셨는데 이 사건을 겪고 영화를 찍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제 영화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주변 인물들이나 관련 인물들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해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아니면 해당 등장인물이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새롭게 느낀 감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조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새롭게 알게 된 감정은 장본인의 가족들에 대한 거였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사자의 행보에 집중을 하고 미국으로 가냐 한국으로 가냐만 좀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당사자의 아버지 그리고 실제 당사자가 아내가 있고 딸도 있습니다. 딸 이름이 루나입니다. 루나. 권루나입니다. 그래서 네, 대폭락 사태가 있기 한두 달 전에 아이를 출산을 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족에 대해서 좀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면 이 사람들은 벌 안 받나 하는 생각도 든 동시에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알았나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족의 얘기는 담지는 않았습니다, 영화에. 그래서 아마도 지금 당사자의 이슈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기사로 접하시겠지만은 한번 관객 여러분도 이제 저희가 사건이 있으면 인과라는 것이고 그 인과에 되게 복합적인 연결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당사자가 이런 선택을 하고 거기에 탑에 올라가고 이런 괴물이 저이기 전까지 그 주변의 인물들은 어땠고 남겨진 인물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더 받고 싶은데 제가 약속한 1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그 배우님들에게 끝인사 받고 행사를 아무래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네. 아무래도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관객분들이 많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저희 영화 한 달 찍어서 만들었거든요. 한 달 찍어서 1년의 편집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100분짜리 영화가 나왔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영화를 찍기 시작하기 전부터 감독님이랑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영화가 완성이 되고 나올 수 있었던 건 정말 진짜 감독님의 정말 수고와 열정과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현일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되게 영화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우가 스테이크를 처음 먹을 때 너무 맛있다. 나 이거 평생 먹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같이 왔을 때 예전에 그 맛 같지 않은 그걸 실망을 하잖아요. 오늘 한 번 더 저는 두 번째 보는 건데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어릴 때 먹었던 식당에 갔을 때 너무 맛있어서 어릴 때 찾아갔는데 그 맛이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주인이고 똑같은 재료고 맛이 다른 걸 보고 초심을 잃지 말자 라는 생각을 오늘 영화 두 번째 보면서 너무 뼈저리게 느꼈고요. 어쨌든 선배님도 그렇고 우연도 그렇고 관객분들도 그렇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정원 배우가 얘기하는데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우 사진이 이렇게 희미해지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주위에 가까운 친구 중에 희미해진 사람이 누가 있지?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되게 가까웠는데 내가 이렇게 삶이 좀 바꿔져서 이렇게 희미해져 가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 혹은 가족들한테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같은 의미이긴 한데 오늘 이렇게 GV 오늘 오신 분들 이렇게 쳐다보는데 되게 감동스러워요. 위에서 보면 되게 이렇게 같이 웃어주시고 리액션 해주시고 그런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금요일 밤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서 감기가 너무 독해서 감기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손재림 배우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든 열정 쏟아서 부어서 해주셨고 그 연기 열정을 부족한 제가 다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서 볼 때마다 아쉬워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런데
송재림 배우 항상 기억해 주시고 많이 주변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나라에서도 송재림 배우가 자신의 연기와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